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한국사 내신 별별 한국사 담당하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고려의 경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시간에 이제 정치 파트를 한번 쭉 훑었어요. 굉장한 시간을 정말 한 시간에 다 훑었습니다. 중요한 내용들 잘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자, 이번 경제 제도와 그 산업에 대해서 한번 고려 시대의 경제 파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토지 제도를 한번 볼게요.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태조, 왕건, 광종, 성종 요 과정 배웠죠? 그 과정들은 모두 다 왕권을 강화하는 그런 과정들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토지 제도도 하나 나옵니다. 자, 뭐냐면요. 태조, 호족들 눈치 많이 본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죠? 그래서 채찍과 당근 이런 게 있다고 했잖아. 그 중에서 이제 이 당근에 해당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당근에 해당하는 거는 뭐 결혼이라든지 사성제도 이런 게 있었는데 태조가 공을 세운 공신들에게 지급하는 농공행상적의 어떤 성격의 어떤 토지도 줍니다. 이 토지를 뭐라고 하냐면 역분전이라고 그래요. 말 그대로 그 역할에 따라서 나누어 준 토지라는 의미에서 역분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토지를 나눠주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역분전 다음에 나온 게 전시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앞에서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 신문학 때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라는 걸 배웠어요. 자, 관료전과 노급이라는 게 어떤 거였죠? 관리가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한 대가로 받는 지금의 월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그 토지의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 그 토지의 수조권, 즉 그 토지에서 나오는 생산량의 세금, 일부 세금을 관리가 가져가는 권리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거를 고대에는 관료전, 노급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한 거예요. 고려시대의 그 공무원들은 그럼 또 어떻게 월급 받았을까? 똑같아요. 조선시대도 똑같아요. 바로 전시과라는 이름으로 시행이 된 겁니다. 전시과. 자, 과에 따라서 과라고 하는 건 여러분 등급이에요. 관리들의 그 등급이잖아. 9급, 8급, 7급 이런 것처럼 그 과에 따라서 전지와 시지를 준 거예요. 전지는 뭐냐면 토지예요. 시지는 뭐냐면 임야예요. 전지에서는 쌀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고 시지에서는 임야니까 땔감을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식량과 땔감을 주었던 토지라는 의미에서 전시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준 게 아니라 수조권, 세금을 걷어갈 수 있는 권리를 준 것. 이게 전시과라는 거죠. 자, 그러면 고려시대의 전시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관직 복무와 직역에 대한 대가로 수조권을 지급한 겁니다. 문무 관리로부터 군인, 한인에 이르기까지 18등급 과, 여기 18등급으로 구분해서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다. 원칙적으로는 여러분 이거는 국가를 위해서 일한 대가로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럼 국가를 위해서 일을 못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즉 세습이 불가하다. 이게 전시과의 원칙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고려시대의 관리가 국가를 위해 일한 대가로 주었던 토지를 뭐라고 한다? 전시과라고 한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 전시과가 어떤 것들인지 볼게요. 맨 처음에 정한 전시과, 처음 시자 정할 정자. 그래서 시정전시과라는 게 있어요. 이때 이제 경종입니다. 경종 때 시행이 된 거죠. 이것부터 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태조 왕건, 그 다음이 광종. 자, 보세요. 태조 왕건 때 힘이 약했잖아. 광종 때 어마어마한 호족들에 대한 숙청 작업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왕권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된 거야. 태조 때 지급됐던 건 뭐냐면은 그 호족들에게 지급됐던 토지였어. 그 토지가 뭐다? 역할에 따라서 나눠준 토지 역분전. 그러니까 역분전만 봐도 왕권이 좀 약해. 이게 딱 보이잖아요. 근데 광종 때 그 왕권을 강화시켰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제 관리의 등급에 따라서 토지를 나누어주는 토지, 바로 경종 때 시정 전시과를 이때 실시한다. 이런 흐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이런 흐름 속에서 바로 이 전시과라고 하는 제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왕권이 강화되어야 시행할 수 있는 제도가 이 전시과거든. 호족들이 너 싫어. 내가 역할에 따라서 내가 더 많은 토지할 수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제한받아야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는 이 전시가 시행 못한다고요. 근데 광종에 이런 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전시과 시행이 가능하더라라는 얘기죠. 자, 요거는요. 이 시정전시과는 전직과 현직 관리 모두에게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직하더라도 살아있으면 계속 지급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요. 여전히 호족들의 눈치를 아직도 봐. 바로 인품이라고 하는 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인품은 뭐냐면 진짜 그래. 공신 집안이야. 국가 세웠는데 정말 공을 세운 집안이야. 근데 전시과 원칙에 의해서 나눠주다 보니까 너무 적은 거야. 아, 이건 좀 아니지 않는가. 라고 해서 인품적 요소를 봐서 좀 더 주는 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시정전시과가 왕권 강화가 된 차원에서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아직도 호족들의 어떤 그런 눈치는 조금은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서서히 정리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시행된 게 뭐냐면 바로 개정하는 거예요. 전시과 개정에서 개정 한번 고친 거야. 목종 때 요거는 이제 인품을 안 봐요. 이제 관품에 의해서 전현직에게 나눠주는 개정전시과. 그리고 또 한번 바뀌어요. 문종 때 경정전시과 다시 경자야. 다시 정한전시과. 그래서 이때는요. 아예 현직에게만 지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전시과는 바로 이 경정전시과. 이 완성된 전시과니까 이 전시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현직에게만 지급되는 전시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하나의 그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돼요. 하여튼 고려시대 초기는요. 왕권이 강화된 어떤 그 차원 속에서 접근을 하시라라는 것을 놓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전시과는 역할에 의해서 국가를 위해서 일을 했으니까 그 대가로 지금 준 거예요. 준 건데 전시과의 큰 범위 속에서 이런 토지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바로 공음전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지금 음자가 들어가죠, 여러분들. 이 고려 사회는 여러분들 귀족 사회예요. 귀족 사회다 보니까 조상의 음덕에 의해서 관직에 올라가는 방법이 있었죠. 그게 뭐야? 네, 그게 바로 자 지금 공음전이 있고요. 그리고 음서제라는 게 있어요. 바로 공음과 음서제. 음서제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과거 시험을 보지 않고도 관직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야. 그죠? 공음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그 이후로 토지를 주는 거예요. 이 음자는 모두 다 조상의 음덕할 때 음이에요. 그러니까 조상 덕에 관직, 공무원도 되고 조상 덕에 토지도 받고. 요즘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고려시대 같으면요. 5품 이상, 5급 이상 그 공무원 집안에 태어나면요. 문벌 귀족이야. 그럼 나는 과거 시험 안 봐도 관직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와우.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 당시에 그랬다는 얘기죠. 네. 이 당시에 정말 아이고 지금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만큼 사회가 굉장히 평등해졌다. 역사가 그만큼 발전했다라는 것들을 그런 상황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 공음전과 음서제 기억해 두세요. 정치와 경제 면에서의 문벌귀족의 특권입니다. 자, 이 공음전 바로 5품 이상 고위 관리나 공신에게 지급했고요. 문벌귀족의 경제 기반이었고 이거는 세습이 가능하죠. 근데 세습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한 번 귀족은 영원한 귀족 쭉 연결되는 거 신문제도니까. 그죠? 아까 전시과 같은 경우에는 일한 대가로 받는 토지니까 일을 못하면 돌려줘야 돼요. 하지만 이 공음전이라고 하는 것은 귀족 집안에 지급되는 거였기 때문에 계속 물려받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보세요. 이게 지금 5품과 6품 이렇게 올라갈수록 고위관직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죠? 이렇게 있는데 5품 이상의 관직을 받은 사람들, 5품 이상의 관직을 받은 사람들은 5품 이상인 사람들은 이제 공음전 이걸로 이제 먹고 사는 게 해결되는 거야. 그러면 요 밑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어차피 지배층이에요. 관리들이기 때문에 뭐 중류층에 나가겠죠. 뭐 신문을 본다면
어쨌든 이 사람들도 지배층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게 바로 한인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 한인전은 뭐냐면 한가할 한자예요. 한가한 사람에게 내리는 토지. 이거 뭐야? 노는 사람에 주는 거야?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유품 이하 하급 관리의 자재로서 관직에 오르지 못한 자에게 지급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여러분들 그 교사들도요. 임용고사를 봤어. 임용고사를 보면 바로 발령이 안 나요. 임용고사에 합격한 다음에 그 학교 교사로 임명되기까지 기간이 좀 있어요. 워낙 적체가 되어 있어가지고 한 뭐 6개월이나 한 1년 정도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합격은 했는데 6개월이나 1년 정도 기다려야 되면 그동안에 뭘 먹고 살라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한가하잖아요. 이걸 한가하다고 표현한 거지. 그 기간 동안에 지급되는 것. 이게 바로 한인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발령되고 나서는 이제 그 받았던 한인전 플러스 전시과를 계속 받겠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유품 이하에는 그런 식으로 또 해결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한인전을 지급받았다라는 거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군인전이라고 하는 건 이건 뭐 어렵지 않잖아요. 군인들한테 주는 토지예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이거는 군역의 대가로 중앙군. 고려의 중앙군이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 2군 6위. 배웠어요, 우리. 2군 6위. 그 중앙군들에게 지급되는 토지가 바로 이 군인전이 되겠습니다. 직역과 함께 자손에게 이것도 세습이 됩니다. 공음전도 세습되고요. 바로 이 군인전도 세습이 되겠지요. 네. 자손에 지급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고려시대는요. 한 번 군인이면 또 계속 일을 이어서 군인을 해요. 그 집안에서 군인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 집에 받았던 군인전을 계속 이어받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네, 여기서 그 토지를 이어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토지 소유권을 갖는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개념에서 소유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죠? 자, 그 다음에 구분전. 구분전은 뭐냐면 이게 입부자야. 예, 목에 풀칠을 하도록 주는 거예요. 바로 하급 관리와 군인의 유가족들에게 지급되는 것. 구분전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왜 공무원들 연금 받아요. 공무원 연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연금을 받다가 만약에 연금 대상자가 사망을 했어. 사망을 하면 그 연금의 한 70%를 그 부인이 또는 그 남편이 승계하도록 되어 있어요. 일종의 구분전이지 뭐. 근데 지금은 이제 자식들한테는 승계는 안 되고요. 부인 또는 남편에게는 승계가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자, 다음 기타는요. 공회전, 내장전, 사원전. 공회전은 이제 관청에 지급되는 거고 관공서한테 공짜잖아요. 그죠? 내장전은 요거는 뭐냐면 왕실 경비를 충당하는 것이고요. 사원전은 절이잖아요. 그죠? 요런 어떤 여러 토지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 각각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전시과 이거는 이제 진짜 일한 대가로 받는 것이고 공음전 귀족 지방이니까 받는 것이고 한인전 아직 관직에 나가기 전까지 받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군인전 군인들이 받는 것 그리고 구분전은 유가족들에게 지급되는 것 그다음에 관청은 공회전 그리고 궁궐은 내장전 그리고 절은 사원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토지 지도가 있었네요. 다 이게 다 먹고 사는 어떤 그런 방법들이에요. 네. 자, 그런데 이런 토지가 있죠. 바로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그 통일신라 시대 때 백성들한테 성덕왕 때 지급되었던 토지가 있잖아요. 그 토지가 뭐지? 소유권 지급했던 토지. 백성들한테. 그걸 정전이라고 했잖아요. 정전. 그죠? 고려시대 때 그럼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뭐라 그럴까요?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우리는 민전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민전, 통일신라 시대 때의 정전, 그리고 민전, 고려시대도 민전, 조선시대 민전이에요. 요 두 개의 개념만 소유권의 개념이에요. 요 두 개의 개념만 소유권의 개념이에요. 다른 건 다 수조권 개념이에요. 아시죠, 여러분들? 자, 매매, 상속, 증여, 임대가 가능한 사유지. 소유자는 국가의 생산량의 10분의 1 정도를 세금으로 납부하겠죠. 그 10분의 1을 관리한테 납부하는 것을 우리는 전시과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다가 전시과 제도가 붕괴를 해요. 귀족들의 토지 독점과 세습화, 무신 집권기와 원간섭기를 지나면서 심화, 국가재정의 악화, 그리고 신진사들의 개혁론이, 그리고 전시과의 폐지, 그리고 고려시대가 전시과라면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성계가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 조선을 건국하는 과정. 먼저 위화도 회군, 정치 권력 장악, 과전법 실시, 경제 권력 장악. 과전법 맞습니다. 조선시대 관리들이 일한 대가로 받는 토지 제도를 뭐라고 하냐면 과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과전법. 이러면 여러분 정리가 되시죠? 저기 통일신라 시대 때는 관료전 또는 노급이라고 했고, 그리고 고려시대는 전시과라고 했고, 조선시대는 과전법이라고 했고, 그죠? 여기 바로 당시 공무원들, 그들이 국가를 위해서 일한 대가로 받는 토지들이었다라는 것을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 수취제도, 세금제도를 한번 볼게요. 세금제도. 통일신라 시대 때 여러분들 조세공납역, 이건 기본적인데 그 조세공납역을 거두기 위해서 만들었던 장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였죠? 민정문서였습니다. 그죠? 민정문서. 자, 통일신라 시대 때 있었던 민정문서. 자, 이 안에는 사람도 조사하고 그다음에 땅도 조사했어요. 맞죠? 그런데 고려시대에 오면요, 이거를 분류를 할 거예요. 분류. 사람을 조사하는 것은 호적, 그리고 땅을 조사하는 것은 양안. 즉 민정문서가 이렇게 호적과 양안으로 분리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 일단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런 세금을 거두는 관청은요, 어디가 있냐면 이병호형예 공이잖아. 호부. 이게 지금 아까 제가 앞에 설명드렸잖아요. 이 재정경제부라고요. 그래서 호구, 공납, 전곡 등 재정을 총괄하는 겁니다. 세금을 다 거두는 거. 거뒀어. 그럼 이제 회계를 정리해야 돼. 그게 어디서 하는 거야? 3사. 다시 한번 강조. 고려의 3사는 언론 기능이 있다 없다? 없다. 오로지 회계만을 담당한다. 꼭 기억해 두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여러분들 봐두시면 되고요. 그 재정의 운영을 보면요, 네, 바로 양안 그리고 호적 설명드렸잖아요. 이 민정문서가 이제 이렇게 분류가 된 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호부 3사에서 어떤 재정 같은 것들을 다 계산해가지고 다 집행을 하고, 그런 것들을 집행하는 데서 기본적 문서가 바로 양안과 그리고 호적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수취 제도를 보면요, 먼저 조세부터 볼게요. 조세 공납역. 조세 알죠, 여러분들? 토지에서 나오는 생산의 일부를 내는 건데, 이 고려시대는 논과 밭을 비옥도에 따라서 이 3등급으로 구분한 다음에 부과를 해요. 그래서 생산량의 약 한 10분의 1 정도, 한 10% 정도 세금을 내는 겁니다. 각 지방에서 거둔 조세는요, 조창에 보관하였다가 이 조운을 통해서 개경의 좌창과 우창으로 운반하였다. 이건 서울로 다 오는 과정이니까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공납을 볼게요. 공납. 자, 특산물 징수입니다. 이거는요. 네, 특산물. 자, 중앙관청에서 필요한 종류와 수량을 주현에 부과를 하면 주현이 속현과 또 향부곡소에도 할당해요. 왜냐면 속현, 향부곡소 이건 지방에 파견되지 않은 곳이잖아요. 고려시대는 할당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 고을의 향리, 향부곡소를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사람이 바로 향리라고 설명드렸죠. 지방에 파견되지 않은 그 향리가 집집마다 토산물 징수해. 그래서 상공, 항상 바치는 매년 일정하게 징수하는 상공과 별공, 특별할 때 바치는 이런 어떤 공납해서 상공과 별공에서 이제 바치는 것이죠. 고려 후기 이제 별공의 증가로 백성의 고통은 가중되었다. 이 정도 한번 읽어보는 정도입니다. 하여튼 공납은 특산물을 징수하는 거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은 노동력 징벌하는 거예요. 바로 16세에서 59세 정남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요역, 군역이 있습니다. 요역은 노동력, 이렇게 토목공사나 이런 길 내기, 성쌓기 이런 데 도움되는 것이고, 군역은 국방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역이 되겠습니다. 조세, 공납, 역. 이건 사실 상무시대 다 똑같아요. 비슷해요.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자, 이제 고려의 경제활동을 볼 텐데요. 먼저 농업입니다. 농업. 자, 농업 장려 정책은 뭐가 있을까? 농민생활 안정책, 농번기 자벽동원 금지, 제시 세금 감면, 고리대 이자 제한.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경작지 확대 장려, 개간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인정 또는 일정 기간 조세 면제나 감면.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다지 뭐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자, 농업 기술의 발달. 자, 여기서 12법의 발달이라는 게 있어요. 12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뭐냐면 이거는 비료 만든 기술이에요. 비료 만든 기술이 발달하고 있더라라는 거 받으시면 되고요. 소를 이용한 기피가리의 일반화. 소를 이용한 그 농사를 우경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지증왕 때, 신라의 지증왕 때 우경을 장려했다고 했는데 이제 좀 더 확산되고 좀 더 기술이 들어가서 기피가리 일반화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 저수지 축조. 아무래도 시간이 흘렀으니까 농업기술이 발달했겠죠. 그 다음에 밭농사에서는요. 2년 3작의 윤작법. 윤작법 뭐냐면 이건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경작하는 법이에요. 예를 들면 조, 보리, 콩 이런 식으로 이제 2년에 3번 하는 거예요. 조, 보리, 콩 이런 식으로. 그리고 논농사에서는 남부 일부 지역에서 모내기법도 실시됩니다. 이제 고려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모내기법도 실시되고 있다라는 거. 원나라로부터 농서가 왔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농상집요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배울 거예요. 조선시대는 농사직설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고려 말 원에서 가져온 농상집요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목화재배. 이게 정말 이 문익점의 목화는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이건 정말 이 생활의 변화를 주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뭐 여러분들 지금 뭐 입고 있는 속옷 면이잖아요. 면으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얼마나 부드러워요. 그 전까지만 이 문익점의 이 목화, 이 면화가 없을 때는 여러분들 와, 그 거칠거칠한 삼배옷 뭐 이런 걸로 입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죠? 그런 어떤 그 느낌의 변화를 주었던 그런 게 바로 이 문익점이기 때문에 진짜 대단하다. 이 고려 말 목화재배의 시작은 우리 의생활에 혁명적인 그런 변화를 가져왔고 그 앞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문익점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아. 자, 다음 수공업. 수공업은 뭐 관청에서 주로 근로자들, 노동자들, 그저 만든 수공업자를 동원해가지고 만드는 관청 수공업, 관영 수공업이 뭐 주를 이루겠죠. 네. 중앙과 지방의 관청에서 기술자를 공장장, 물건 만드는 장인들 있잖아요. 이 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리스트예요. 그 리스트에 등록을 해서 그 양안이라고 하는 것도 이 안 또 리스트잖아요. 토지 리스트. 뭐 이렇게 공장 안에 등록해서 관리 관청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생산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알고 있잖아요. 향, 부곡, 소. 향, 부곡은 농업에 주로 하고 소는 수공업. 바로 그 지역에서도 전문 직종들이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소 거주 주민들이 금, 은, 종이, 먹차, 도자기 등을 생산하여 곡물로 납부했다. 소수공업. 이렇게 관청 수공업과 소수공업이 전개는 주로 시행되고 있었죠. 그러다가 후기로 오면 여러분들 굉장히 경제가 좀 발달하는 거죠. 발달하면서 민간 수공업에서도 간의 수공업 방식으로 이런 옷감들을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리고 특히 이 사원, 절 있잖아요. 사원 수공업이 또 고려 후기에 굉장히 많이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절에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승려와 사원에 소속된 노비가 배, 모시, 기와, 술, 소금 등을 생산하고 시장에서 농민의 생산품과 교환하는 모습들. 사원 수공업이 또 이렇게 많이 발달하고 있다. 고려 후기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제 상업이에요. 개경의 시전은 여러분들 이거는 조선시대도 있잖아요. 고려시대도 있어요. 조선시대 시전은 어디 있을까? 종로에 있겠죠. 왜냐면 수도 서울에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고려시대는 어디 있을까? 개경에 있겠죠. 왜냐면 거기가 수도니까. 그죠? 자, 개경의 시전과 그리고 경시서, 이건 이제 상행위 그 관리를 감독하는 거. 이게 여러분들 그 지증왕 때 왜 동시를 설치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시장 감독을 위해서 만든 게 동시전이잖아. 그런 성격이에요. 경시서가. 대도시에는요, 바로 관영 상점을 열고요. 책을 판다거나 약을 판다거나 술을 파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죠. 지방을 볼까요?
자, 지방은요, 관청, 그 다음에 사원 근처에서 백성들이 모여서 그 생산품을 거래, 쌀, 배 등으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행상의 활동이 또 활발했다. 하얀 이거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하여튼 고려시대는 이게 불교나라이기 때문에 이 사찰이 어떤 곳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했구나.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고려 후기로 가면서요, 이 시전의 규모가 확대되었고 업종별 전문화가 진전되었고 정부에 이 소금 전매제가 실시됩니다. 왜 소금 전매제라는 이유는 뭐예요? 정부에서만 소금을 팔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왜? 이거 소금은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먹어야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소금 전매제가 실시되었다라는 거 받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화폐를 또 사용합니다. 근데 사용하려고 했지 실제로 유통은 안 돼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여러분들 화폐가 실제로 유통된 시점은 언제냐면요. 조선 후기 상평통보. 상평통보를 여러분들 떠올리시면 돼요. 자, 성종은요. 건원중보라는 걸 한번, 성종 알잖아. 최승로의 건의에 의해서 지방에 최초로 지방관을 파견했던 그 성종. 건원중보인데 이 의미 최초의 철전이에요. 최초의 철전. 철로 만드는 화폐라는 얘기예요. 건원중보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이 숙종 때 이제 사만통보, 뭐 해동통보, 해동중보 등 동전 같은 것들이 또 주조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숙종은 고려 숙종입니다. 조선 숙종은 상평통보, 고려 숙종은 숙종들은 다 이렇게 화폐에 관심이 많네요. 그죠? 그리고 꼭 기억할 게 뭐냐면 이거예요. 활구, 은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활구, 고려의 은으로 만든 거예요. 은덩어리예요, 은덩어리. 그러니까 고액 화폐예요. 고액 화폐. 활구가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뭐 철전이나 동전 같은 경우는 그다지 유통되지는 않아요. 여전히 일반 뭐 쌀이라든지 옷감이라든지 이런 현물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자, 국제무역 시험에 나오는 거 알려드릴게요.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자, 국제무역항. 통일신라의 국제무역항 어디라 그랬죠? 울산항. 그리고 고려의 국제무역항은 바로 병란도입니다. 병란도가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 고려가 국제무역을 하는 데서 가장 활발하게 했던 나라는 어디였을까? 고려의 우방국이 되겠죠. 그리고 고려에서 필요한 물자를 사올 수 있는 또 그 귀족들이 필요한 물건들을 또 주변 그 거란족이 여진족이 사올 건 아니잖아. 그 당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송나라에 사왔겠죠. 그래서 송과 가장 활발하게 교류를 했습니다. 주로 바닷길을 통해서 왕실과 귀족의 수요품이 수입되었고요. 금, 은, 종이, 먹, 인삼 등은 또 수출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 뭐 인삼이 워낙 너무 유명하니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란 여진은요. 주로 이 사신이 오가는 기회를 이용해서 무역을 했고요. 말, 모피, 그쪽은 이제 말이 나라니까. 그 다음에 어떤 가죽 이런 게 많았겠죠. 고려의 농기구와 식량 이걸 교환하는 그런 모습들. 일본도 이제 민간 상인들이 고려에 들어와 교육했고요. 수, 은, 유황 등 수입을 했고요. 인삼은 뭐 언제나 수출품이에요. 이런 것들을 수출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대식국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라비아와도 이렇게 또 무역을 했어요. 그래서 송을 거쳐 고려에 들어와 수, 은, 향료, 산호 등을 판매했는데 바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고려가 서방 세계에 알려졌죠. 어떻게? 고레아, 고려, 거래야 이런 식으로 알려지게 되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원나라 때는요. 후기에 무역 활발했고요. 원을 통해 서역과 교류하는 모습들, 각종 사치품, 생활용품, 서적 등 수입했고 인삼모시, 말 등을 수출했다. 뭐 이 정도는 그냥 읽어보시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고려의 경제 파트를 지금 다 공부를 했습니다. 네, 하여튼 이 고려의 경제 파트에서 여러분들 어려운 거 없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토지제도. 전시과제도, 시정, 개정, 경정, 전 전시과제도를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국제무역항으로서의 어떤 병란도가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은덩어리, 활구가 사용되었다는 사실 이 정도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니까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고려 경제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고려의 사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